오늘은 좀 주되게 8월 18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 전격적으로 중단해야지만 남북관계 회복의 키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조정하기는 했지만 훈련이 중단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훈련인지 우리가 그 자세하게 다뤄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성격 정도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준비를 2시간 정도 강연을 준비를 하셨으니까 한 10분 정도로 요약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네, 한미연합훈련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사실 연합훈련이 진행되었던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왜 위험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훈련의 내용과 성격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호전적입니다. 많이 언급됐던 것 같은데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그리고 북한 지휘부에 대한 참수 작전, 북한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들이 훈련의 내용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화면 하나만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넘겨보세요. 1900 네. 넘겨주면 떼어줄 겁니다. 예. 1970년대 후반에 작전 계획 5027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해서 최근까지는 작전 계획 5015라는 훈련 내용으로 훈련을 하다가 2024년도 이제 윤석열 때죠. 작전 계획 5022를 도입해서 지금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내용 보시는 것처럼 5015의 핵심 내용은 이 북한의 핵시설과 지휘부 그리고 주요한 미사일 기지 이런 곳들의 선제 타격 지점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게 한 700곳 정도가 됩니다. 근데 네.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되면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데 이상 징후를 뭘로 판단할지는 기준이 모호한 거죠. 그럼 이건 사실상 징후가 없다고 하더라도 확인한다 할 어떤 수 없죠. 빌미를 잡아서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선제 윤석열 공격 그거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선제 공격하면 우리가 전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전시를 전쟁을 우리가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 계획을 상정하고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언제든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서 평화 전문가들, 이런 군 전문가들은 이 작전 계획 자체가 너무 호전적이다. 그러니까 이 작전 계획이 공개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위협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실시되는 이 5022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때 실제 이 5022가 얼마나 좋은지를 6개월 정도 실훈련에서 검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화력 경멸 훈련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포천? 그 포천 승진 훈련장에서 윤석열이 신나가지고 네. 훈련 참관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훈련 계획의 핵심 내용은 한반도의 핵전쟁 상황을 가정을 해가지고 핵과 관련된 내용을 부각을 시킨다는 겁니다. 핵시설들을 타격하고 핵수단을 직접 타격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망라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이 훈련이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자체로 북한에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훈련이 0단계부터 5단계까지 해서 총 6단계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제목에서 이제 3단계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지배 체제를 유지하는 것까지가 이 훈련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북한이 지적하는 그 부분이에요.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게 남쪽에서는 체제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북한의 체제를.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냥 그걸 무너뜨리고 점령해가지고 뭐 자본주의화 만들고 이게 이제 흡수 통일의 본질인데 지금 저 훈련이 정확하게 그 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한국의 법 체계도 그런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군사적인 훈련도 그런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체제를 무너뜨릴 생각이 없다. 체제를 인정한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체제를 인정한다고 하는데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전쟁 훈련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모순되죠.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말만 저렇게 하는구나. 실질적인 행동은 이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훈련을 계속 진행하잖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 훈련의 또 위험성이 뭐냐면요. 지금 이번 훈련이 기동훈련을 8월, 9월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걸 조정했다. 이렇게 막 보도를 하고 이것도 하나만 더 보여주십시오. 제가 좀 기가 차서 가지고 와봤는데 텅 빈 훈련장. 훈련을 안 하고 있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네요. 네, 뭔가 그러면? 그런 걸 이제 어필하려고 네. 자꾸 이런 기사를 쏟아내요. 노력하는 진짜 거네요. 귀엽다, 노력하는 네, 거네요. 근데 이게 왜 기만적이라고 느끼냐면요. 8월, 9월 훈련을 나눠서 하는 거지 본질적으로 훈련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연기된 거죠. 네, 그리고 8월에 그럼 훈련 기간이 줄어들어야 정상 아닙니까? 네. 야외 실기동 훈련 20개 정도를 9월로 옮겼는데
8월에는 훈련 기간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훈련 기간이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오히려 그렇지. 2달 연속해서 한다고 볼 수 네, 있겠네요. 2달 연속해서 장기화에 걸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그런 데서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면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연합훈련 이 횟수도 늘렸지만 규모를 대대적으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규모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 윤석열 때와 비슷한 규모로 지금 훈련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18,000명 정도 참여하고 아직 미군이 얼마 정도 참여하는지는 언론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4,000개 기관 총 58만 명이 참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군사훈련. 사실상 한국의 여러 기관들이 총동원되는 전시체제의 훈련을 진행하는 겁니다. 윤석열 매우 정권과 위험한 달라진 거죠. 게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 자체가 갖는 성격이 매우 위험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정세 상황에 봤을 때 훈련이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많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군부의 내란 세력이 척결이 안 됐잖아요. 북한의 전쟁을 도발한 군 지휘관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서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북 관계를 놓고 보면 작년 겨울에 노골적인 전쟁 도발 행위가 있었던 건데 북한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그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행동 대 행동에 뭔가가 필요한 건데 이게 신뢰가 채 구축되기도 전에 다시 대규모의 대북 적대 군사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어떤 신호를 줄지 민감하게 생각하고 엄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아까 김지선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똑같네? 전쟁하겠다는 의지가 똑같은 거 아니야? 미국에 굴종하면서 전쟁 행보 똑같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럼 긴장도는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어. 우리는 미국과 그런 부분은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 이런 의지가 사실 표명이 돼야 남북 관계가 뚫릴 텐데 지금은 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그 이재명 정부에서 어쨌든 계속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데 상대의 코앞에서 외국 군대랑 함께 적대적인 훈련을 하면은 이게 너무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지가 의지로 읽히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또 문제는 국방부가 계속 다른 입장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나 통일부에서는 계속해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이 한미연합훈련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입장을 내는데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어젠가 오늘 아마 입장 냈을 겁니다. 최단 시간에 최소 희생으로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총력전 수행 태세를 갖춰라 전쟁에 대비해서 이런 주문을 했어요. 앞서서는 김명수 그 내란 합참 의장이 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모순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네. 이제 정당성 명분 측면에서도 너무 명분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평화와 통일을 주장하면서 통일의 상대인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외국 군대랑 대규모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북한이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중국과 러시아 동맹 국가를 그 접경 지역 인근에 데리고 와가지고 군사 훈련을 대규모로 벌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안정이나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북한이 이 동맹 국가와 연합하는 군사 훈련을 접경 지역에서 벌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벌써부터 명분이나 정당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리도 없고 명분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정부가 사실 결단을 내리면 좋은데 우리 정부가 결단을 내린다고 지금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야. 미국에 이 종속되어 있는 이 군사 부분 이 부분은 사실 다 회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 고조 의도 없다 이런 발언했는데 이건 의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훈련이 너무 긴장을 고조시키니까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라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북한이 예민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의식하는 발언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북한에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벽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데 이거는 결국은 결단을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새 정부가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동두천 이번에 미군 기지 답사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들었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미군 기지 주변에서 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한테 택시 요금을 안 내려고 몇천 원, 몇만 원 안 내려고 기사들을 살해했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게 한 명, 두 명이 살해당한 게 아니라 뭐 그런 사건이 너무 많고 커터칼로 목을 잘라서 살해한다든지 그리고 막 다들 아시겠지만 윤금희 씨 살해 사건 너무 끔찍한 일들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동안 동두천 시민들이 미국을 상대로 싸울 수 있다고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체념하고 참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87년 민주화가 진행되고 동두천에 노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민주화 운동 단체가 생기게 되면서 이 윤금희 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집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분노한 동두천 시민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그 미군 기지 앞을 꽉 메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그 윤금희 씨를 잔혹하게 살해했던 미군을 한국 법정에 세웠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걸 막았고 실제 징역 15년형을 살려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이전에는 상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강사분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성역이라고 생각하고 금기라고 생각하면은 할 수 없는 일이 되지만 그 선을 조금만 넘어서면 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건 옳고 명분이 있고 다 근거가 있는 일이니까. 저는 새로운 정부가 그런 미국의 벽을 넘어서는 그런 관점과 태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상황은 트럼프가 너무나 막무가내로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반미 감정이 자연스럽거든요. 맞습니다. 전 세계가 자연스러워요 지금. 그래서 사실 이런 민심을 타고 딱 앉아서 결단 있게 행동들을 이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정부 관료들이나 그리고 정치인들 중에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된다, 미국엔 굴복해야 된다, 한미 동맹 강화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공격받는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정말 수두룩 빽빽할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 민심이 잘 전달이 돼야 될 것 네, 같네요. 그리고 미국이 민심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 한 가지 사례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 한일 예전에 그 협정 맺을 때 한일 국교 정상화하고 이럴 때 반일 시위가 너무 대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이명박도 무슨 네, 이명박도 거기서 돌 던졌다고. 네, 근데 아무튼 그 정도로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나니까 이 미국이 우려를 했다고 해요. 반일 시위가 반미 시위로 번질까 우려를 해서 당시 대학 여론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학 신문의 편집국장들을 일본에 유학을 보내고 그거를 대학 신문에 기고를 하게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하기도 하고요. 동아일보 논설위원회 동원해가지고 관련 강연이나 기사를 쓰게 해서 이 한일 협력을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론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추이를 살펴서 본국에 전송하는 보고서도 쓰고 이랬는데 그만큼 미국이 두려워하는 거는 수십 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민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 힘, 주권자의 힘이 그 수십 년 전보다 훨씬 강력해지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이자 최고 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민심을 등에 업고 정부가 새로운 결단에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달라진 역학 변화 이것도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도 해주시려고 한 거죠? 네, 지금 이제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고 북한의 이 핵이 굉장히 다양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힘의 역학 관계가 이 동북아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아까 김지선 사회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외교 안보에 있는 이 전통적인 친미 라인들은 그 역학관계를 읽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변화되고 다극화되는 질서를 전혀 읽지 못하고 윤석열 때 친일 친미 맹종하던 그 관점만 가지고 외교를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북한에 대해서 특히 심하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굉장히 착각하는 부분인데 미국이 지금 북한과 협상을 하고 싶어하고 그 협상의 과정에서 한국이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북한과 계속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서 설설 기는 모양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건 반대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사실 해석하죠? 설설 기고 있는 건데 마치 북한이 경제 이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미국이랑 대화를 너무 하고 싶은 나라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건 정말 사실이 아니죠. 몇십 년 전 얘기 아닙니까? 핵을 만들기 전의 얘기잖아요, 사실 또. 그랬으면 왜 트럼프가 그렇게 열심히 친서를 보내고 우리 사랑하는 사이예요.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북한은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북한에 대한 반복적인 의식,
대북 우월 의식 이런 게 정세를 객관적으로 보는 걸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이 정세의 착오가 한반도에 굉장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한미의 대북 적대 정책을 참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오늘 지금 보도 나온 것 따르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최연호 방문해서 이 전쟁 그 한미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 전쟁 연습이다라고 규정하고 핵무력을 급속도로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결 국면이 강대강으로 더 고조되지 북한이 무슨 대화를 바래서 굽히는 방향으로 가지는 절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핵보유국과 한국이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이게 사실 객관적인 현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 결국은 보유국이라는 걸 그냥 인정해야 돼요. 결국은 그 미국한테 자꾸 의존하자는 정책으로 음. 나가잖아요. 음. 그럼 전작권 한 수 어려워지는 거죠. 계속 미국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주권 모욕을 감내하면서까지 그 바짓가랑이를 붙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북한이 남쪽을 침략할 의사가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그건 객관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그럼 남북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미국의 이익 때문에 가로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미국이랑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게 사실 수순이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정부가. 네. 그래서 자, 아무튼 이런 달라진 역학관계에 또 분명히 정부는 인식을 해야 되고 또 네.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게 엄중 경고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이익을 위한 전쟁을 강요 말라, 적대를 강요 말라, 긴장을 강요 말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목소리가 커질 때 미국도 움츠러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래서 조현 외교부 장관 왜 그래요? 조현 물어보게. 저는 약간 조현 외교 장관뿐만이 아니라 외교부의 그 검은머리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지난번 저희 선남사에서도 이렇게 가면 이재명 정부에게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부담 정도가 아니라 좀 어써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매우 우려가 들어요. 아니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 진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의 기조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 맞습니다. 장관이란 작자들이 정부의 정부의 운영 철학이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 전혀 반대의 입장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된다? 그거는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이 아닐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돌았죠. 미국에 TO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의 장관 TO가. 그 자리는 이미 내정된 자리죠. 미국이 원하는 사람을 앉혀야 되는 자리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다는 거예요. 미국이 임명하는 주요 요직들이 있어요. 특히 외교 라인에. 맞습니다. 그게 우리 정부를 자꾸 길들이고 컨트롤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 얘기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이걸 수습하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장관이 수행을 해야지 장관의 망발을 대통령실이 나서서 수습을 해야 됩니까? 정말 정부에 검은머리 미국인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 저희가 2번 언급했죠. 투아웃입니다. 매주 쌓이고 있어요. 매주. 이제 3아웃 되면 조현 외교부 장관 날리는 거예요. 긴장하시길 바라고요. 아니 전혀 압박도 불안감도 안 느껴져요.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은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니까. 이게 국민들의 의사와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데 눈치를 보지 않아요. 미국 언론이랑 인터뷰했을 때 굉장히 오만방자한 태도 아니었습니까? 그 미국인만 만나라 봐. 지금 미국인만 만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을 좀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건 미국이 계속해서 뭐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검은머리 미국인을 통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조현 외교부 장관이 그냥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미국 쪽에서 압박을 하는 창구로 조현 외교부 장관을 써먹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요. 지금 고든창이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나서 한국의 반미 대통령이 워싱턴에 온다라고 하면서 이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하는 글을 또 싫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미국이 우리 정부, 우리 대통령을 쥐고 윤석열처럼 만들고 싶어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와 반대되는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정부를 자주와 주권 수호의 입장에 확고히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광장의 민심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자주독립 목소리 높이 외치면서 국민들이 모이셨는데 이번 주 토요일도 여지없이 촛불은 계속됩니다. 주권을 지키는 국민들의 투쟁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